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36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6번 한번 보죠. 자, 다음 중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틀린 것이 3개 있고 옳은 게 하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번 보죠. 자, 기업보험 및 양도성 예금 증서는 장기 확정 이자부 증권이다. 확정 이자부 증권은 맞는데 장기가 아니죠. 장기가 아니고 단기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여러분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기업보험 CP죠.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 CD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음 같은 것도 보통 6개월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CD의 경우에는 기준물이 91일짜리예요. 91일물.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개 이런 것들은 단기 자금 같은 거 융통하거나 단기 자금 운용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확정 이자부 증권이지 장기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통화안정증권은 발행주체에 의한 분류 시 국채에 해당한다. 아니에요. 국채 아니고 이거 특수채 중에 금융특수채예요. 그러니까 특수채라고 할 때 특수채는 이건 뭐냐, 비금융특수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금융특수채가 있잖아요. 그러면 금융특수채만 따로 떼가지고 이걸 금융채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채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특수채 안에 금융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융채가 통화안정증권이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조그맣게 조물하기로 발행하는데 통화안정증권은 워낙 발행 물량이 크니까 굉장히 많이 발행하니까 요걸 따로 떼가지고 금융채에서 따로 떼가지고 분류하는 경향은 있어요. 경향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통화안정증권을 국채에다 집어넣지는 않죠. 아시겠죠? 이건 물론 통화안정증권을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지만 국채에다 분류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2번도 틀렸죠. 3번, 신용카드 채권은 특수채이므로 발행 시 유가증권 신고서에 제출이 면제된다. 자, 특수채인 건 맞아요. 특수채인 건 맞지만 신용카드 채권을 발행할 때 유가증권 신고서에 제출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각종 채권,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집합화된 현금 흐름을 기초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유가증권이다. 4번이 맞죠. 4번은 틀린 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4번이 맞는 겁니다. 37번 보죠. 자,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릅니다. 자, IDB, 인터딜러 마켓이죠. 국채 전문 유통시장이에요. 자, IDB가 있는데 이거는 국채 딜러 간 경쟁 매매 시장이죠. 그래서 국채 전문 유통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정의한 거예요. 1번 맞고. 자, IDB가 있어요. 인터딜러 브로커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개 매매 시장이죠. 이것은 포지션을 가질 수 없다 그랬는데 IDB 자체는 중개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가질 수 없는 거 맞죠. 그래서 2번도 맞았고요. 3번, 더치 방식에 의한 발행은 간접 모집 방식이다 이렇게 됐는데 3번이 틀렸어. 3번이 틀렸는데 이건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때 3호로 발행할 수도 있고 공모로 발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3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공모가 중요한데 공모의 경우에 직접 모집이 있고 간접 모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간접 모집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모집에는 매출 발행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모 입찰 발행이 있어요. 그래서 공모 입찰 발행의 낙찰 방식에 따라서 컨벤셔널 방식, 즉 복수 가격 결정 방식이 있어요. 이게 컨벤셔널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단일 가격 경매 방식 있죠. 이게 이제 더치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채에서 쓰는 게 차등 가격 경매 방식이죠. 차등 가격. 그래서 세 가지가 이게 공모 입찰 발행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간접 모집 방식은 크게 둘로 나누죠. 하나가 뭐냐 하면 위탁 모집이 있어요. 위탁 모집이 있고 또 하나가 인수 모집이 있는데 인수는 잔액 인수하고 총액 인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회사채 같은 일반 채권 발행할 때는 간접 모집에서도 요거 총액 인수 방식을 가장 많이 쓴다. 이게 가장 많이 쓴다. 압도적으로 많이 써요. 거의 대부분이 총액 인수 방식 써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채 같은 걸 발행할 때는 되게 직접 모집 중에 공모 입찰 발행 중에 이런 공모 입찰 발행을 쓴다는 거죠. 공모 입찰 발행을 하는데 요것들이 전부 다 공모 입찰 발행은 직접 모집이에요. 간접 모집이 아니라고. 직접 모집. 요 종류 중에 요게 더치 방식도 있고 컨벤셔널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틀린 건 더치 방식에 의한 발행은 기본적으로 간접 모집이 아니라 직접 모집이죠. 직접 모집 중에 공모 입찰 발행이죠. 그래서 3번 틀린 거고요. 4번, 컨벤셔널 방식은 복수 낙찰 수익률이 생긴다. 컨벤셔널이 복수 가격 경매 방식이잖아요. 복수 가격 결정 방식. 그래서 이게 컨벤셔널 방식이 맞아요.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요 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37번에 3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38번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채권의 발행일 당일 수익률이 10%일 때 듀레이션이 2.78년이에요. 다른 조건은 이 채권과 동일하나 표면 이율이 10%인 채권의 듀레이션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복잡하게 표로 주고 그랬는데 복잡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수익률이 10%일 때 1.78이에요. 그런데 다른 조건은 똑같은데 표면율이 1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채권의 듀레이션을 오른 것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표면율이 10%라고 그랬죠. 10%잘 보세요. 그런데 요건 다른 채권이고 기본적으로 2.78년인 듀레이션 2.78년인 채권이 이 정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다른 조건은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표면율만 다르죠. 얘는 8이죠. 그럼 보세요. 듀레이션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기본적으로 만기, 그 다음에 표면이자율, 만기 수익률, 기타 등등, 이자 지급 빈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만기가 길수록 표면이율은 작을수록 이건 빼버립시다. 헷갈리니까 표면이율은 작을수록 그 다음에 만기 수익률 작을수록 듀레이션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면 자, 여기 빨간색은 뭐예요? 요거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잔존 만기가 작을수록 그 다음에 표면이율은 클수록 만기 수익률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듀레이션은 작아져요. 자, 잔존 만기가 짧을수록 표면이율은 클수록 만기 수익률은 클수록 듀레이션 작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요 조건에 여기 보기 안에 있는 조건에 채권의 듀레이션 2.78년이야. 요 괄호 안에 요 보기 안에 있는 게 2.78이에요. 근데 자, 다른 채권은 지금 표면율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표면율만 10%예요. 그러니까 표면율이 높죠. 8에서 10으로 높죠. 표면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게 높으면 듀레이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져야지. 빨간색 보세요. 표면율이 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듀레이션 작아야 되잖아. 그럼 2.78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지. 그러면 2.78 뭐 계산기 두드릴 필요도 없이 2.78보다 작은 것만 찾으면 돼요. 작은 거 뭐야? 2.78보다 작은 거. 쭈르륵 요거 4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그래서 4번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이 문제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지 계산을 하는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계산을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38번 문제 봤고요.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채권 대차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채권 필요한 사람한테 빌리고 하는 거예요. 수수료 주고 받고. 자, 1번 기억.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채권을 담보로 한 저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채권을 담보로 한 저축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채권을 담보로 한 저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리포 거래예요. 리포 또는 RP 리포 거래예요. 이건 레포 거래예요. 레포예요. 이건. 왜냐하면 레포의 경우엔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일정한 이자를 받기로 하고 어떻게 돼요? 선이자를 까고 채권을 사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되팔으면서 돈을 다시 받는 거. 이게 일종의 저축이에요. 그래서 단기 저축 상품, 은행에서 취급하는 게 RP 상품이 이거예요. 그래서 RP가 레포거든요. 그래서 이건 레포 얘기하는 거지 대차거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채권 대여자는 대여 수수료를 취득하고 대여 기간에 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니은 맞아요. 대차거래 얘기예요. 그 다음에 디귿 채권 보유 기간에 채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게 채권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후 상환받는 거래. 이거 맞죠? 이게 대차거래 맞습니다. 릴 거래 비용은 채권의 매도 매수 가격 차이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매도 매수 스프레드예요. 그러니까 따로 별다른 수수료는 없고 그냥 수수료라고 한다면 거래 비용은 매도하고 매수 가격 차이로 나타내는 것. 요것은 채권 대차거래가 아니라 레포거래예요. 이 레포거래예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고 리을은 대차거래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리포거래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을 제외하고 대차거래에 대한 설명은 니은하고 디귿이 맞는 거죠.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되는 거는 쭉 2번이죠.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대차거래하고 리포거래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40번 우리 한번 볼까요? 40번. 다음 중 수익률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 1번 동일한 발행 주체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의 잔존만기와 수익률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 수익률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 수익률 곡선은 그 모양에 따라 상승형도 있고 하강형도 있고 수평형도 있고 낙타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교재에도 4종류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3번 하강형은 금리가 낮은 수준의 안정된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익률 곡선의 형태다. 땡. 틀렸습니다. 하강형이 아니라 상승형입니다. 상승형의 경우에 안정된 금융시장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렇게 상승형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하강형이 아니라 상승형입니다. 4번 유동성 선호가설은 상승형 수익률 곡선을 잘 설명하고 있다. 맞죠? 그러니까 유동성 선호가설의 경우에 짧은 단기채보다는 긴 장기채가 금리가 더 높다. 왜? 유동성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니까 상승형 수익률 곡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겁니다. 유동성 선호가설이. 그래서 4번도 맞았습니다. 자, 40번 이렇게 해서 해결했고요. 4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은 항상 우상향인 수익률 곡선을 전제로 하고요. 이때 장기채 10년짜리 정도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9년, 1년만 보유하고 9년째 팔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수익이 생긴다. 자본 이득이 생긴다. 요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롤링 효과다. 이렇게 얘기해요. 롤링 효과, 장기채 효과. 그 다음에 짧은 거. 상대적으로 3년짜리 사서 1년만 보유해서 2년 후에 팔아먹으면 여기서 수익이 생긴다. 그러면 이걸 숄더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기채 효과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이렇게 수익률 곡선 타기는 이렇게 미끄럼을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상향인 수익률 곡선을 전제로 해요. 자, 그럼 한번 보죠. 수익률 곡선 모양이 우상향하고 투자 기간 동안 변하지 않아야죠. 이게 자꾸 변하면 문제가 돼요. 그럼 수익률 곡선을 못 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롤링 효과와 숄더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롤링 효과는 장기채 효과, 숄더 효과는 단기채 효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적극적 전략이죠. 이건 적극적 전략입니다. 소극적 전략 아니죠. 적극적 전략이 분류되는 거고요. 4번 시장 선호가설과 관련이 깊다. 아니에요. 시장 선호가설이 아니라 유동성 선호가설이지. 왜 시장 선호가설이 나와? 유동성 선호가설이죠. 왜냐하면 유동성 선호가설은 기본적으로 우상향인 수익률 곡선을 항상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수익률 곡선 타기는 그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이래야 돼요. 근데 우상향인 수익률 곡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다라고 이론적인 배경, 뒷배경을 제시하는 게 시장 선호가설이 아니고 유동성 선호가설이에요. 유동성 선호가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42번 보죠. 만기가 5년, 액면가 이자율이 5%, 액면 금액이 10,000원인 전환사채가 현재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사채는 보통주 5주와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통주의 금액은 뭐야? 1,500원이에요. 전환 비율은 100%고요. 동일한 조건의 일반 채권 만기 수익률이 10%일 때 페리티로 오른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일단 페리티라고 하는 건 페리티는 어떻게 구하죠? 이게 페리티는 전환 가격에 대해서 대상 주식의 전환 주식의 시장 가격이에요. 시장 가격.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 지금 페리티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환사채가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 얼마냐면 보통주 5주와 거래할 수 있는데 요게 보통주의 금액이 지금 1,500원이잖아요. 1,500원이니까 시장 가격이 1,500원. 요건 나와. 1,500원. 요건 나왔어. 근데 이제 전환 가격을 알아야죠. 전환 가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환 가격이라는 거는 먼저 뭘부터 해야 되냐면 전환 주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전환 주수만 지금 전환 가격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전환 주수만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5주랑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환 주수는 어떻게 되냐면 전환 가격 분의 어떻게 돼요? 액면 금액이거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총동원해서 지금 어쨌든 전환 가격을 구해줘야 돼요. 그런데 전환 주수가 5개라고 그랬어요. 5주. 근데 액면가는 얼마예요? 액면가가. 액면 금액이 10,000원이라고 그랬잖아. 10,000원. 그러면 10,0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환 가격은 얼마겠느냐 이거요. 이게 5가 되려면 이거는 산수죠. 그 얼마예요? 전환 가격은 2,000원 돼야 되잖아요. 그죠? 2,000분의 10,000원이 5잖아요. 그럼 이게 나왔네. 전환 가격. 여기 2,000원 집어넣어야죠. 2,000원 집어넣고 1,500원. 2,000원분의 1,500원. 그럼 어떻게 돼요? 약분하면 4분의 3. 4분의 3이죠. 4분의 3이면 이게 얼마가 돼요? 페리티는. 75%죠. 4분의 3이니까 75%. 100분의 1로 표현하면. 그래서 이건 답이 1번이 돼야 됩니다. 1번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사실 암산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데 개념만 철저하게 들어가 있으면 암산으로도 구합니다. 42번 이렇게 해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43번 보겠습니다. 자, 페리티가 140인 전환사채 전환대상 주식가격이 7,000원이라면 전환사채 액면 전환가격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세상에.
이거 완전 산수죠, 이거. 지금 뭐를 하나 놓을까요? 페리티하고, 페리티가 140. 요거 그대로 놓죠. 요거 요렇게 빼고, 그대로. 그대로 쓸 수 있네. 재활용 됩니다. 자, 지금 페리티 140이에요. 여기 1.4로 합시다. 140을. 그 다음에, 전환사채의 전환대상 주식가격이 7,000원이에요. 7,000원. 요거예요. 7,000원이래요. 그러면, 전환사채 액면 전환가격. 이 전환가격이 이게 얼마냐, 이거. 이게 얼마냐. 전환가격 이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얼마예요? 암산으로. 5,000원 아니에요? 그죠? 5,000분의 7,000이면 1.4배 아니야. 그 5,000원이지. 아, 이거 쓸 필요도 없어요. 5,000원. 그냥 암산으로.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페리티, 전환가격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아주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계산 문제다 생각하지 말고 암산 문제다. 그리고 산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4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산 유동화증권 ABS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 1번 기초자산의 자금 이체 방식에 있어서 페이스로 방식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만기 기간 및 원리금 지급 방식을 지닌 채권 형태, 이게 중요해요. 채권 형태의 유동화증권을 이용한다. 맞아요. 페이스로는 채권 형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실대출도 자산 유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자산이다. 맞죠? 부실대출도 여기다 신용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위험을 높게 했으니까 수익률을 높게 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유동화 대상은 자산 집합이 가능하고 자산 특성상 동질성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되죠. 그래서 동질적인 것들 묶어서 풀로 만들어야 돼. 풀. 그래서 뭐 집합화라고 그러죠. 자산의 집합화. 풀로 만들어야 돼. 4번 기존에 발행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 유동화증권을 프라이머리 CBO라고 한다. 땡. 틀렸죠? 이건 세컨더리 CBO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가 아니에요. 프라이머리는 신규 발행 회사채를 가지고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하는 CBO를 프라이머리 CBO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는 신규 발행이에요. 그 다음에 기존에 기발행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면 이건 세컨더리입니다. 세컨더리 CBO라고 합니다. 4번이 틀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 답 확인했고요. 45번 보겠습니다. 자, 수의상환 채권이라고 하죠. 콜러블 본드 또는 콜 옵션부 채권이라고 하는데 수의상환 채권은 발행자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발행자에게 있는 채권을 수의상환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1번 보죠. 채권의 만기일 이전에 당해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 발행자에게 부여한 채권이다. 발행자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1번 맞죠? 2번 발행자 입장에서 볼 때 일반 채권에 존재하지 않는 불리한 점이 작용한다. 땡 틀렸죠? 그러니까 발행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 채권보다 훨씬 더 유리해요. 왜? 금리가 떨어지면 그냥 조기 상환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발행자에게 권리가 있는 거고 발행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작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싸게 팔아야 됩니다. 수의상환 채권은. 그러니까 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수의상환 채권은 금리가 높아요. 많이 줘야 돼요. 왜? 투자자한테 불리하니까. 불리하니까 많이 줘야 되고 자, 금리가 높다.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채권 가격은 싸게 팔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투자자들이 이걸 사지. 그래서 2번 요거 틀렸습니다. 3번 수의상환 채권의 표면이율은 같은 조건의 일반 채권보다 더 높게 책정된다. 높죠? 금리가 높다고요. 금리를 많이 줘야지 이거 사. 투자자는 불리한 거니까. 발행자가 유리하고 투자자는 불리하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요. 금리를 많이 쳐준다는 거는 뭐냐면 채권 가격이 싸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채권 발행자가 원리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채권이다. 정확하게 맞죠. 발행자가 중간에 갚아버릴 수 있는 채권. 그래서 발행자에게 권리가 있는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5번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었는데 45번까지 풀면 채권시장 푼 거고요. 그 다음에 46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46번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증권 또는 증권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 포함해서 여기다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른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펀드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러니까 50% 이상을 초과하여 증권 등에 투자한다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증권 펀드죠. 여러분들 여기서 집합투자기구란 말은 펀드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펀드예요. 그러니까 이건 증권 펀드죠. 1번이 답이죠. 뭐 너무 쉬운 거죠. 자, 47번 보겠습니다. 수익증권을 설명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1번 수익증권 중 주식형 펀드는 주식 및 주가지 선물 옵션에 투자하는 비율이 신탁자산의 50% 이상인 펀드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데 땡입니다. 50% 이상이 아니라 60% 이상이죠. 그래야 주식형 펀드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권형 펀드는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거고 주식형 펀드는 뭐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이거 틀립니다. 50%가 아니라 60%예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조성된 펀드를 고객 대신 투자 운용하는 자를 위탁자, 위탁회사. 그리고 이런 거 위탁자 역할을 주로 하는 회사가 어떤 거죠? 이렇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펀드 운용하는 회사. 이게 자산운용사 또는 법률적으로는 집합투자업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2번 맞고 3번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대금 및 증권결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수탁자, 수탁회사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4번 수익자란 수익증권의 소지인을 말하며 김영식의 경우 수익자로 기명된 자가 수익자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47번 봤고요.